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지요. 김철근 개혁신당 창준희 사무총장, 전예현 우석대 개건교수, 설주환 변호사, 조일출 파주예산정책연대 상임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패널 소개를 좀 늦게 해드렸는데 앞에 소개할 일이 많아서요. 근데 소개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 오늘 나오신다고 하니까 부산이 대인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김철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근을 엿가락처럼 씹으며 와신 상담 여의도 입성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 오실래요? 그랬는데 부산 가실 생각 있나요? 아, 그래요? 거기 가면 됩니까? 전국 어디든 좋습니다. 예, 이렇게 또 우리 패널들께 힘을 실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좀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댓글 참여해 주시고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요. 시청하시는 동시 접속자 수만큼 좋아요 댓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제 인천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나도 정어리입니다. 나 정어리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또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있는 함께 깨어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분명히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새로운 세상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 몇 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미모사님, 여기 오니 사람 사는 것 같네요. 그러시죠? 정말 그런 마음 감사하고요. 정정숙님, 제가 청취 중인 몇 개 라디오가 있어요. 원래 댓글을 안 봐요. 근데 우연히 여기 프로 댓글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긴 서로 아침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딴 데는 뭐 댓글을 와 숭악한 표현에 서두도 없이 그냥 막 되도 않는 말들을 쏟아내는지 너무 놀랐어요. 자기와 다름을 그렇게 표현하며 참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건지 원래 그랬던 걸 제가 몰랐던 건지 많이 슬프네요. 예, 품격 있는 대화가 오고 가는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댓글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소병률 님도 여기는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주셨고요. 김균도 님, 해오라기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그전에는 다른 곳에서 본명을 안 썼다가 이제 김균도 본명으로 아이디를 바꿔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글을 주셨는데 캐비넷 장부에 있는 이름들 모두 국힘당에 이적 입당하겠구만. 아마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한 누구를 두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스 형님 TV, 고등어 TV는 가짜, 정어리 TV가 진짜. 고등어 TV라는 것도 있나요? 예,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니까요. 21도 한라사님께서 아주 귀한 선물을 저희 정어리 TV에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모레 1월 10일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영화가 이제 상영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영화를 모든 사람들이 다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기류의 김대중을 볼 수 있는 영화 티켓 18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댓글 당첨되신 분들께 이걸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 당첨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실 때 나는 영화표 받고 싶다. 나는 클렌징 폼 받고 싶다.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좀 서설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여러분들 댓글 보고 힘이 나서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집성으로 백운계 정치 1번지 꾸미려고 합니다.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지난 주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은 속았습니다라는 주제로 한번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 둘 따져보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가 됐지요. 이걸 정부로 넘겼습니다. 넘기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같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사유까지 내게 하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특검법 거부 의결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 바로 재의결하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속셈 또 국민의힘의 수싸움 국민들 모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제의를 하게 되면 3분의 2가 되지 않아서 그냥 폐기될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천이 다가오고 분명히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도 합친다면 국민이 바라는 대로 특검법 통과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왜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까? 그가 쏟아냈던 말들에 현혹돼서 속아서 그랬다 생각합니다. 먼저 특검과 관련해서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대선 후보 때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중수부 과장할 때 10년, 11년 전에 했던 그 사건에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해서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예, 자, 박수를 막 치고 그랬네요. 전혜영 교수님, 저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혹시 김건희 여사가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김건희 여사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질문을 다시 대통령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 게 아니라 제대로 본인이 했던 주장대로 특검 거부권 지금 넘어왔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의 여론조사에 따른 민심에 맞춰서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따져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 전문가입니다. 한 5관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현직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가족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기록. 두 번째, 취임 후 8개월 만에, 취임 후에 8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단기간에 최다 기록 세웠고요. 세 번째로 우리 또 따져보겠지만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계속 질질 끄는 대통령이라는 기록. 네 번째, 야당 대표를 이렇게 안 만난 대통령. 다섯 번째, 당대표 양두구육이라는 말 듣고 젊은 당대표와 달고나 먹으면서 선거운동 하더니 정작 집권하니까 쫓아낸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린 것. 육가당인가요? 여사님이 해외 순방 중에 명품 쇼핑 논란으로 해외 언론에 나온 더 많은 뭐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어쨌든 뭐 5관왕, 6관왕인데 더 이상 몇 관왕 기록 안 세우시려면 일단 특검 법안부터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진행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의 말은 항상 역사가 됩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특검을 거부하면 그때 본인이 얘기했던 말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뭐 조국 사태 때 자식과 뭐 부모 간의 관계 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대로 돌려받은 사람이 이동관입니다. 예. 뭐 자식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 본인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에 속았다는 데 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김철근 총장님 속았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단디 속았지요? 예,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의 그 후보였고 저는 당시에 당대표실의 정무실장을 했기 때문에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이 결과가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정치인은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첫 번째는 국민 공감 능력이 있고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똑같이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29일 날 한 발언을 되짚어 보면 국민 누구도 전혀 공감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시와 때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대로 증명하는 거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역대 대통령들이 자식들 문제, 그다음에 측근들 문제 전부 당대의 검찰 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다 했고 감옥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문제에 관련된 이 특검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국민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70% 이상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매 방송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왜 나왔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사검사였습니다. 근데 이 팀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전해 2015년 12월 달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나왔습니다. 예. 그 정윤회 문건 사건에 뭐라고 써 있었냐. 권력 서열이 나와 있습니다.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이게 유출이 되면서 문건 유출 혐의로 문제가 됐던 사람이 조홍천 민주당 의원, 박관천 행정관 이런 분이었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그 문건의 내용이 문제였다 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했다면 2016년에 과연 국정농단 사건까지 갔겠냐 이 말이죠. 저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 명품백 영상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미 고급 명품 화장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은 많은 상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3년이 남았다고요.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저는 이 3년의 기간에 적어도 국민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킬 수 있다면 그럴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미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만 국회에 재의결하세요. 양심에 따라 투표하십시오. 조일출 대표님, 이제 김건희 예산도 올해 한번 우리가 좀 이따가 들여다 볼 텐데 이번에 특검법안 거부한 것은 본인이 했던 말도 있지만 뭐 저는 그 부분에 주목했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특검을 하게 되면 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허위를 뭐 전달하고 막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단을 하면서 발언하는 거를 듣고 아니 자기 대통령이 특검 출신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시절에 그렇게 했다는 고백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갤럽 아닙니까? 갤럽에서 조사조차도 국민의 65%가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이걸 왜 강력하게 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평생 동안 검사를 해왔고 더군다나 특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특검을 하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한 박근혜 때 최순실이랑 그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도 만들어낸 사람이 결국은 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진행이 되면 하물며 와이프지 않습니까? 우리 김건희 씨는. 이러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주한 변호사님. 네. 특검을 거부를 할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 문제인데 거부하는 거 좀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면 특검 법안이 넘어오면 뭐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뭘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게 상식에 맞지. 넘어오기도 전에 대통령실 수석인가 대변인인가 홍보수석. 홍보수석이 네. 이야기했나요? 네. 우리 거부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건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보통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책회의는 이미 했던 것 같아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연휴 때 아마 그 당정대에서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한 특검법 거부 어떤 대처를 하겠다라는 것을 방안이 나왔잖아요. 뭐 거부하기로 하겠다. 근데 저는 그때 당하고 정부는 그렇다 치는데 대통령실은 그렇다 치는데 왜 국무총리가 가가지고 그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그래서 정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국무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 말도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거부하자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얘기했을 텐데 굳이 그걸 당정대 회의를 휴가 기간에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은 저는 상당히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홍보수석이 즉각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네. 즉각이란 말 너무 무례하다고요.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래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겠다. 뭐 알고는 있죠. 우리가 이미 그 거부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정부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이 부분 뭐 논의를 해보겠다 정도면 그래 니들이 하겠지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뭐 넘어오기도 전에 그래 넘어오기만 해봐. 우리 그냥 뻥 차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행동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원래 국무회의는 화요일 날 여는 게 맞습니다. 원래 정기적으로는 국무회의를 화요일 날 오전에 엽니다마는 뭐 오후에도 열겠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이제 좀 늦어졌잖아요. 예. 이게 그게 늦어진 것도 별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김진표 의장 국회가 연말 연초에 쉬고 또 그걸 법안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송을 하는데 좀 시간이 그냥 형식적으로 걸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야, 왜 안 보내냐. 빨리 보내라고 우리 발로 차버릴 테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1월 초 정도에. 아니, 그래서 국회 의장실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통례적인 그냥 기간이 걸린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 어떤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조급하구나, 지금 정부 여당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다시 제2 요구가 왔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저는 그날도 참 황당한 보도 중에 하나가 아니 여당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당당하면 빨리 하자 이거 제2 당당하면 받으세요. 당당하면 받으면 됩니다. 어디서 당당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예. 지금의 어떤 정부 여당이 보이고 있는 이 조급함이 얼마나 이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은 아닌가. 예. 저는 그걸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당, 공정, 상식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의미가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50 때 전두환이가 항상 예쳤던 게 정의사회 구현이었죠. 도대체 저놈의 정의는 무슨 정의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 저렇게 특검을 왜 거부하냐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얘기할 때만 해도 그래 특검 출신이고 정말 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니까 대통령 되면 똑바로 하겠지. 그런 기대 가졌던 것 아닙니까? 찍으신 분들. 예. 속았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것에 속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요.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특검법안 넘어오기 전에 대통령실 수석이 즉각 거부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놀란 게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뜻을 밝혀야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뇨.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했지요. 그때도 대통령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은 늘 옳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때 당시 국민은 언제나 무조건 늘 옳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직접 안 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이런 일들은 뭐를 속인 건지 아십니까?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선자 때 그랬던가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맞아요. 당선 인사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김은혜 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철근 총장님.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요. 숨어 있네요, 보니까. 저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 2022년 3월 10일이면 3월 9일 날 선거가 대통령 있었으니까. 끝났고요. 예. 당선자가 확정된 직후에 아마 네. 한 연설인 것 같아요. 그때의 그런 초심이 1년 6개월 뒤에 본인은 얼굴도 없고 홍보수석이라는 참모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용산으로 일단 왜 옮겼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자리에서 그 국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거액의 돈을 들여 세금을 들여서 용산을 옮겼잖아요. 옮기고 나서 도어 스태핑을 한동안 하더니 도어 스태핑 지금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국민과의 소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인 소통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뭐랄까 정치행위 아니면 그 행정행위 이걸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본인 스스로 거의 조선시대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왕. 예? 손바닥에 왕자가 예. 하나 써올 걸 그랬습니다. 예? 조일철 대표님. 예. 지금 우리 김철근 총장님이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초심을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친 건지 궁금해요. 이제 바뀌겠습니까? 초심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가 지금의 어떤 절대 군주처럼 행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가 방금 전에도 우리 홍보수석이 민생, 현장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거의 카피가 민생, 현장, 소통이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규모는 13위거든요. 인도네시아 바로 위의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4위고. 그리고 무역 수준은 세계 200위입니다. 북한이 100위고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5위였는데요.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꼭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세계가 경제 불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4%입니다. 가장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일본조차도 1.7%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예산을 좀 풀어서 마중물 역할 좀 하고 민생 좀 살리자는데 대기업들 감세하고 초부자들만 감세해줘서 59조 원 세수 펑크 중에 43조 원이 법인세하고 소득세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민생을 논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죠. 이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용산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용산은 오로지 본인의 와이프, 중대범죄 감축이 또 그거 막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민생이 아니라. 국민이 속아서 잘못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 더 들어볼까요? 지금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선되고 나서 그런 얘기 했었죠.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고요. 그것도 들어볼까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많이 제게 던져주십시오. 네. 그 국민과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소통 문제는 어쨌든 우리 언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네. 저렇게 얘기했던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취임 100일 2022년 8월 이후에 기자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자들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거나 갑자기 기자실 가가지고 커피가 맛있네 없네. 이게 국민들이 보여줄 모습인지 저는 정말 의아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먼저 소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난리 치면서 청와대 이전 왜 했습니까? 구중궁궐안에 있지 않고 나와서 국민들의 쓴소리도 듣겠다고 그 난리 치더니 쏙 들어갔어요. 도어 스태핑 하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원로들은 김대중 정도 대통령 정도의 정치 결론이 쌓인 다음에 그건 임명일답이 가능한 거지. 정치 초보인 대통령 좀 이따 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을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기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도어 스태핑 하겠다니 그것도 언제부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에 했던 말을 돌아보면 지금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대통령실도 다 옹호하면서 제대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이렇게 뒷북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은 거지 김건희 여사의 남편을 뽑은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미래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막강한 권한, 헌법에 부여된 권한 드린 거지 본인의 범죄 의혹 보호하라고 그 권한 드린 거 아닙니다. 이거 진보 보수 따짐없이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소통의 기본은 국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거기에 따르는 건데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60%에서 70%까지 여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말 듣기 싫으시면 여론조사 통계라도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청와대 나온 거니까 이렇게 소통 안 할 거면 일단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나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신문 기사 제목을 보고 약간 이건 썩소를 넘어서서 좀 화가 나던데요. 후속 카드를 놓고 고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회견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길래 이건 무슨 소린가? 아니 기자회견이 수습 카드입니까? 우리 전혜연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니까 헬렌 토마스라고 백악관의 그 전설, 그렇죠. 예, 그분 잘 아시잖아요. 백악관 기자실에 헬렌 토마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항상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헬렌 토마스가 맨 먼저 질문해야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이 됐지요. 그 헬렌 토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디어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것의 가장 뚜렷한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통령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도 기자 시절하면서 진짜 이렇게 전무후무한 사태를 보고 있는데 많은 대통령들이 그래도 신년에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신년 구상을 밝히기도 하고 쓴소리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초유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많은 대선 후보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대선 후보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도 적었다가 이렇게 답변을 하거나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후보도 아닌 대한민국의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이 질문하면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제 영부인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절대 칭찬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당시 김유동 여사가 언론사별로 여기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데 그때 어떤 질문 나왔느냐. 당시에 그 자리에 배석한 김은혜 대변인이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친인척 돈 받았다는 뭐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막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막 저지를 청와대에서 할 것 같았지만 저지를 잘 못했고 심지어 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그 자리에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왔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언론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정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상상을 초월한 행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 KBS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뭐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일부 PD들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부서로 전출되고 저같이 출연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출연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가 지금 이제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기자 경력이 이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늘 말하건대 우리 기자들끼리 또는 기자 출신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한 사람이 나올 줄 몰랐다. 혹시 우리가 취재를 직접 하지 못했던 전두환 시절보다 더한 때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그때를 겪어봤는데 더해요. 더합니다. 그때는 눈치라도 봤어요. 근데 이제는 눈치를 안 봅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부 독재는 확실하게 이거는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눈치를 봤는데 지금 이 검찰 독재 정권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쟁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권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갔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거거든요.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놓고 독재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지. 권력을 잡을 때 썼던 그 방식에 대한 논란은 얘기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파시스트가 히틀러 아닙니까? 예. 히틀러도 합법적인 선거에 선출된 그렇죠. 수상이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을 뭐 하나도 지키는 게 없는 건데 사실은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데 조선시대 같으면 국민이 왕입니다. 국민이 그러니까 영의정 같은 거예요. 대통령은. 예? 그렇죠. 그러면 영의정이 뭔가 일을 했잖아요. 그럼 왕에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왜? 주권자가 국민이니까. 예? 국민이 왕이거든요. 예? 왕을 그렇게 모시면 영의정은 당장 아웃되는 거 아니에요? 쫓아야죠. 예.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착각을 해도 너무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도대체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예. 제가 보기엔 좀 상상이 되긴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좀 그거라도 알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 왜 이렇게 기자회견을 오랫동안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자신감이 없으시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예,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소통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관제 소통이잖아요. 어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사람들, 어떤 선택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비공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에게 어떤 지금의 민심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소통을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기자들이
당시 야당에서 엄청 이거 비난을 했었어요. 아니 좀 소통 좀 해라, 기자회견 좀 해라. 근데 이제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뭐 기억하다시피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다시 한번 두둔했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되돌아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현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신의 의사도 밝히셨고, 어찌 보면 신년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연초에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 작년에는 우리 경제가 이러이러했는데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대책을 이렇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걸 아까 정말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지만은 이걸 무슨 수수카드 형태로 내가 야 이번에 특검법을 이렇게 했는데 야 미안한데 야 그 기자회견 한번 해줄게. 무슨 자기가 무슨 뭐 국민들에게 아니면 뭐 이게 뭐 언론에게 자기가 무슨 뭘 은혜를 베푸듯이 약간은 지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원래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에 원래대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였어요. 그걸 안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은혜를 베푼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뭐 이게 너무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 특검법에 대응을 해서 여권에서 나온 패널들이 하는 말들이, 아니 그러면 뭐 제2부속실 설치를 하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어떤 선임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 이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볼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한번 의향을 떠보는 거예요. 여론을 한번 떠보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특검법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어떤 대응 카드가 아니에요. 이것도 수수 카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온 정말 기가 막힌 제목은 뭐였냐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 설치를 예. 검토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건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간단한 걸 왜 모른 척하면서 이걸 부속실 설치를, 제2부속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 마치 국민들이 많이 바라니까 내가 해줄게, 약간 이런 식이 된다는 게, 글쎄요, 정말 귀를 닫고 눈을 닫으시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십상시라 해가지고 정말 대통령의 측근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가 눈을 감고 귀를 스스로 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신이 없어서 기자회견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 국민 속인 게 탄로날까 봐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잠깐 뭐 속보 비슷하게 들어온 예. 게 있는데, 모 유튜브에서 또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깠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예. 또? 그게 또 뭐 유튜브면 그 서울의 소리에서 또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뭐 몇백 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소통을- 국정 운영에 그렇죠. 상당한 부담이 될 건데 소통을 이걸 안 한 이유가,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가장 준비 안 된 정치인인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동안 정치인인가? 그러니까 예. 검사로만 있었던 것이잖아요. 어떤 국가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 경제, 외교, 국방 전부 다 총괄적으로 뭐 그런 걸 다 경험하고 학습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의미는 결국은 공개석상에서 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법적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을 참 이상한 분들하고 할 많이 수가 하신 없는 것 거죠. 같아요. 예. 다 녹음되는 예. 분들하고만 소통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다 지금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김건희 씨 그 명품백 갖다 주고 네. 녹취 땄던 최재영 목사님, 최영재 목사님인가 최재영 목사님인가, 그분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오면서 보니까 또 이렇게 가방 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요즘에 뭐 어떤 그 보수 언론에서 사설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저로 보내서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저로 보내면 그 짓거리를 또 그냥 아예 대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받았던 데가 사저예요. 사저예요. 거기가 그 사저 밑에 있는 도이치모터 거기 뭐 그 코바나 코바나 콘텐츠 콘텐츠 사무실이에요. 근데 사저로 거기를 보내서 그럼 아예 이제는 대놓고 받게 하겠다. 와, 저는 그래서 참 처참하다. 아니 그냥 가만히 청와대에 있었으면 누가 출입을 하고 누가 들어가고 나오는 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걸 또 기록을 안 하면 그건 또 최순실 사태처럼 우리가 봤다시피 정말 국정농단의 어떤 단초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예방을 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사저로 보내면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오히려 정말 더 줄을 서겠죠. 김건희 씨 녹취가 또 뭐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만은 우리가 또 속은 게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김건희 씨 이런 문제 터질걸요. 저는 진작에 알았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촉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 사람의 눈빛, 행동, 목소리 이런 걸 들으면 아,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참 진실에 가깝다 하는 게 있고 저건 아닌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인가요? 그 전화하는 내용을 제가 듣고 일단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 인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 자리에 대한 인식이 참 전무한데 김건희 씨는 내가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 정권을 잡는 주체가 자기인 것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하기가 천박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뭐 오빠라고 그랬다가 아니 그래도 그때 당시에 대통령 부인은 아니지만 검찰총장 했던 사람 와이프 아니었나요? 그런데 말이야 뭐 오빠하고 뭐 돈 줄게 뭐 와서 하자 뭐 가면 뭐 어째 그리고 나 가면은 너네들 몇 명은 완전히 뭐 절단 날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걸 보고 저건 어디 있죠? 장바닥에서 뭐 하는 사람도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정치부 기자로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든 들은 가장 충격적인 발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그 기자하고 통화 내용이 녹취된 내용 중에서 미투는 돈을 안 줘서 터진 거다. 전 정말 경악을 했고 이 정도면 후보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전 세계 어떤 대선 후보가 민주화 시대 이후 이런 말을 합니까? 조선시대나 궁예도 할 수 없는 발언을 김건희 여사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무슨 뭐 마치 피해자인 양 몰아가가지고 은근슬쩍 넘어갔는데 그 정도 홍역을 치렀으면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역사적 기록에 남을 망언이에요.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가 그 다음부터 반성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을 하는 행복 하나하나가 논란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어를 지금 못하니까 이 사태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마무리를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반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이제까지 후보 시절부터 보여준 대통령의 모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된 결과이지 절대로 총선을 앞두고 일부 야당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한테도 속은 거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논란이 되니까 검정옷 입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조아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회견 한번 들어보시죠.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오늘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고 눈길 한번 마주치지도 못하면서 했던 기자회견. 국민들이 저기에 속아 넘어간 거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최 목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 디올백을 가지고 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그걸 들어보시면 방금 그 모습과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국민이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끊어지면 네?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래야 되고 남북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저 때문에 예. 자, 이제 남북 문제 본인이 나서겠다. 김철근 총장. 그리고 이제 그 정식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서 안 나왔지만 최재형 목사가 나중에 그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정말 좀 수치심을 느꼈다고 그래요. 정말 저렇게 편한 옷차림에 저렇게 편한 자세로 가래침 탁탁 뱉으면서 가래침 쌓은 휴지가 아랫에 또 있고 아무리 그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어떤 모욕감, 수치심 그런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세로 저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후보 시절에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기자하고 7시간 녹취록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굉장히 편하게 막 그 얘기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온갖 얘기가 다 나왔죠. 사실 뭐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까지 다 나왔는데 사실 그때 다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거 녹취록에서 나와 있는데 저 남북 문제 얘기는요. 이건 대통령도 풀기 힘든 문제고요.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못 푸니까 자기가 풀겠다는 거 아닐까? 네, 그 녹취록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요. 국정에 개입한 겁니다. 이건 국정농단으로 불릴 만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전혀 본인 입에서 그리고 본인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그 권력자의 부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뭔가 하는 것처럼 마치 본인이 대통령처럼 얘기하잖아. 이건 굉장히 큰 오버고 오버 수준을 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미 저 정도의 상태였으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많은 어공과 일공들이 줄을 어디에 서야 본인의 자리가 보존되고 본인이 승진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 보고 V2 또는 V0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내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 2015년 그 말에 딱 권력서열 순위 나오는 그때가 생각난다니까요. 지금 그냥 시중에서 얘기하는 게 V1, V2 얘기하지만 V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 이걸 뭘 반증하냐는 거죠. 페리73님 이런 글 주셨네요. 김건희에게 조용한 내조는 조용한 내실에서 디올 조공 받겠다는 의미였네요. 전영 교수님, 한번 날카로우시죠? 아, 정말 요즘은 국민들이 다 정치 평론가 못지않게 날카롭다고 생각이 들고요. 못지않게라뇨. 정치 맞습니다. 10단들이시니까요. 정치 평론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요. 저는 근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다시 이제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보여진 국무위원들의 모습도 참으로 한심스럽다. 도대체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지금 한다는 말입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도 어렵고 고물가 여파가 올해부터 몰아닥칠 거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장관들하고 총리가 모여서 이런 일로 노래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정말 이 뉴스를 읽는데 내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아니, 저 궁예가 있던 시대에 사는가? 정말 이렇게 통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사당,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특검을 거부하고서 과연 국정이 정상적으로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내년 총선, 아니 올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는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고요.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개혁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국무위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한덕수 총리까지 나가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이런 모습 보면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까지도 김건희 여사에게 줄을 세우는 것 아니냐, 참 비참한 기분이 예. 들었어요, 저는.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냥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런 걸 주셨어요. 이젠 술술술 나올 겁니다. 설사 시작하면 학문에 일회용 반창고 붙인다고 설사가 멈춥니까?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 이재명 대표는 절대 존엄을 따르니까 오히려 그러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 말 정말 되물었고 싶은 게, 김건희라는 절대 존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어떤 지금 정부 여당이 이게 지금 정상적이냐.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애써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이치 모터 사건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을 우리가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라는 이름조차도 본인의 입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어찌 보면 정부 여당의 절대 존엄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의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봤던 인터뷰 내용 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대선 기간 중에 저런 사과, 거짓 사과죠. 저도 보면서도 참 국민들이 많이 속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 뭐 제2 부속실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저런 거짓 사과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번에 한번 고개를 거짓으로 숙여주면 이것도 넘어가겠지, 임시봉표죄로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또 국민 속이는 것이거든요. 국민 허도하고. 참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조차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일부 또 뭐 어떤 평론가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말조차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야, 너 죄가 없어. 아니, 본인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자기 무죄라면서요. 무혐의라면서요. 그러면 차라리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서 털면 되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거 특검법 이런 얘기조차도 못 꺼낸다는 것이 누가 대통령입니까? 예산 전문가 조일철 대표님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2 부속실 만드니 어쩌니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궤변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하면은 또 제가 혈압 오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김건희 씨 관련된 예산들이 곳곳에 숨어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정부 최초안이 657조인데요. 예. 그 안에서 제가 우리 김건희 씨 키워드 관련한 예산들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변화되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예, 크게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 최고 컨텐츠 책임자도 만났었고, 한국 방문의 명예위원장, 그리고 또 코바나 컨텐츠 관련한 키워드를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부 예산들을 쭉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예. 한다면 그게 7,700억 정도 됐었거든요. 정부 최초안이. 그런데 이제 고작 한 191억 원 정도 감액돼서 실질적으로 그대로 7,550억 원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예산도 그대로 있고요. 다만 국회에서 통과된 최종 예산안을 보니까 부대 의견에 제3자, 객관적인 제3자 검증 기관에 의해서 정확한 조사 후에 다시 공사 실행한다, 이런 부대 의견 정도만 달았던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김건희 씨 관련 추정 예산들이 정부 최초안 7,748억 원에서 최종 예. 통과는 7,557억 원. 2,733억 원이 순 증가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김건희 씨 관련된 예산들을 다 올려놓으면 다른 예산들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논리를 이유로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3년에 물가 상승률이 3.4%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증가율은 2.8%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증액을 한 것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토탈 금액은 한 7, 8%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우리 김건희 씨 관련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이죠. 정말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바보 취급하면 벌 받습니다. 오늘 그런 칼럼을 봤는데요. 대통령이 민심에 맞서거나 마지못해 따라가는 신용만 하면 안 된다. 하늘의 그물은 커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 선행도 악행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 같은 국민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YSDJ조차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 운명을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끝까지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어디 칼럼인지 아십니까? 보수신문 칼럼입니다. 이제 보수신문에 주필을 지낸 대기자까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무나 피할 수 없을 민심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하늘의 그물은 커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 이걸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철근 총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정치부 시절에 또 JP 자민련도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JP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좋아하는 와인도 잘 안 드시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맞은편에 앉았는데 이 글을 이렇게 제 기자 수첩에 이렇게 써갖고 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그물은 커서 성긴 듯하지만 그러니까 뭐 좀 숭숭 뚫어져 있을 것 같아도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 하늘의 그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정치 지도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재밌는 게 이게 천망회회 소위 불루라는 건데 회회의 앞에 이제 마음 심자가 있는데 약간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써갖고 이제 주셨는데 제가 이거 가보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당사로 돌아와서 총재가 잠깐 보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다시 이렇게 써가지고 주신 거예요. 글자가 잘못됐다. 글자를 내가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내가 쓸 때 조금 헷갈렸는데 그런 정도로 또 세심한 면도 있었어요. JP가. JP뿐만이 아니고요. YSDJ, JP, 삼김 정치는 경쟁과 협력 그리고 낭만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이잖아요. 물론 과도 있고 뭐 잘못된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는 큰 정치인으로 남아있는 분들이죠. 저는 지금 이 정치하는 상황에서 보면 적어도 삼김 정치 때는 당 내에 비주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열어줬어요. 최소한 한 30-40% 정도는.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당내에 자정 능력을 갖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이나 타 정당에게 뭔가 말을 할 때는 이미 당내의 비판 세력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자정 능력이 생겨서 그 정화가 된 발언이 나가는 건데 지금은 비주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다 없습니다. 여당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보이스를 강요받는 상황이고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전부 무건수행 중이고 야당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세져서 거기도 이재명 대표의 원보이스가 강요되는 이런 상황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 양쪽이 또 뒤에는 뭐가 있냐. 뒷다리 있고 태극기 부대가 있어요. 뒷다리를 잡아요. 그럼 결국은 정치의 공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결만 있는 거예요. 총만 안 들었지 완전 내전 상태 같은 정치. 이런 정치를 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냐. 국민입니다. 국민. 예. 저는 이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정말 과거 큰 정치인들로부터 배워야 될 건 배우고 또
자기들의 극렬 지지자들에 대해서 싸워야 될 건 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싸우면 정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완전 반정치의 시대가 된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임 시대 때 참 많은 언론들이 또 비판했더랬습니다. 지역 감정을 볼모로 잡아서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을 어떻게 저렇게 뭐 그런 의도 다 지금은 이제 드러났지만 어찌됐든 그 정치 지도자들이 외쳤던 것 그리고 실제로 돌이켜 보면 말과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돌이켜 보면 그 지도자들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합니까?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엊그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여야 정치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육성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모여있는 여야 정치인들 앞에서 강조하는 그 말을 AI가 이렇게 합성을 해서 한 내용을 보았는데 마치 생전에 그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어떤 얘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었을까? 그 AI가 풀어낸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를 잊지 않고 100세 생일 축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습니다. 저는 국민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정치의 기본 이념과 신조로 삼고 정치를 했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영웅은 국민이었습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나라, 그런 나라를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놀랍죠. 예, 아마 옛날 그 음성을 그렇게 이제 복원을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하셨다면 중간에 한 두 번쯤은 예, 말하자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진호 교수님 참 저 말씀 항상 제가 생각하는데 정의가 들꽃처럼 피고 참 강물처럼 흐르고 이런 말씀 정말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새로운 바다 제가 백운계 정어리 TV 만들면서 지향했던 바가 그건데요.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사람한테 이렇게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저 품위 있는 말투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국민들에게 그 IMF 위기 극복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고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하겠다가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겠다라는 늘 겸허한 마음과 그러면서 용기를 주셨던 저 말씀이 너무나 정말 그립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험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정말 목숨을 잃을 위협을 당하더라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때로는 본인을 비판했던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으려는 그 모습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돼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늘 역사는 진보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진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거듭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까지 하시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대통령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내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고 국회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남편으로 살려는 이 자세를 도대체 언제 버리실 것인지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고 말하시면 안 되죠. 김대중 대통령이 걸어오셨던 길을 닮아서 사법 시스템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는 게 진정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꼰대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이나 조일출 대표님 같은 분들은 젊은 정치인들이시잖아요. 저도 젊어요. 너무 하시네. 6자, 7자, 8자는 구별합시다. 근데 정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그걸 꼭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항상 그거를 얘기하셨어요.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우리 김철국 총장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러면서 국정감사할 때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정말 혼을 많이 내셨고 오늘날의 김대중 대통령이 저절로 된 게 아닌 게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합니다. 난 그렇게 성실한 정치인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몇몇 그 반짝반짝한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공천을 못 받은 이유가요. 너무 바둑 두는 걸 좋아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깎인 분들이 있어요. 야, 바둑 두고 그렇게 놀 시간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정책 감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혼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젊은 정치인들께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회에 있다. 네. 그리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공부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니까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타협을 할 만한 시점들이 꽤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70년대에 그 이른바 그 40대 기술원으로 처음 대통령 후보가 되시고 70년대 그 암울했던 시절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현해탄에 이제 그 몸까지 거의 죽음으로부터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80년에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망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87년도에 이제 그 물론 그 이제 85년 2.12 총선 때 신민당 돌풍도 일으키고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그리고 87년도에 개헌을 한 다음에 직선제 대통령에 이제 처음 출마해서 물론 양긴 분열로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그 3당 합당을 할 때요. 3당 합당을 할 때 가장 그 유혹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민정당 쪽에서 3당 합당과 평민당과의 그 통합을 두 개를 추진했어요.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그리고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3당 합당으로 이제 기울어졌던 거였죠. 그리고 결국 이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97년에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한 40만 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국고가 완전히 거덜이 난 상태였잖아요. 그게 이른바 IMF 때였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대단히 어려웠고요. 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었던 건 결국 국민이었다. 그러니까 애민이라는 한문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애민 정신 뭐 그걸 많이 쓰시는데 경천애인을 많이 경천애인도 쓰셨죠. 쓰고 그런 그 마음들이 결국 일관되게 본인의 그 삶에 관통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사람마다 100% 다 존경받고 동의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김대중이라는 그 큰 정치인에게 본받을 게 많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40대 기술원이 한 번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70년대 초반에 70년대 그때 선거했었죠. 40대 기술원이 나왔거든요. 그 뒤로 다시는 40대 기술원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계속 물론 저는 나이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 혁신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70년대에 이루어졌던 40대 기술원이
정말 50년, 60년 동안 묻혀버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제는 대한민국이 40대 기술원이 나와야 될 시기가 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설주환 변호사님이 혹시 40대입니까? 아니면 저는 40대인데. 40대? 그러면 40대 기수가 되십시오. 예. 기술원이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본인이 40대 기수가 되십시오. 네. 저희가 성원하겠습니다. 예. 좀 예. 젊으신 분들이 이제는 좀 치고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한 번 더 그럼요. 어떤 성장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합니다. 네, 진짜 40대 기술원이 다시 한번 제기됐으면 좋겠습니다. 40대 기수가 되십시오. 저 한 말씀만 드리면 40대 기술원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45세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정치인들이 40대에 이른바 선배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나라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예. 담대한 걸 보여준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저는 좀 제가 이제 뭐 청년 정치 이런 거 많이 토론회도 가고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젊으니까 공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40대들이 혹은 우리 30대들이 이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줄 때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념식에서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참 지금 양산 사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나라 정치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파하는 것 같더군요.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는데 공감하는 국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대통령님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 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와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욱 멀어졌습니다.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국민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왜 속았습니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백운계 정치 1번지 특집성으로 꾸며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지난 주말에 들었더랬습니다. 이제 정말 깨어 있어야 이렇게 무도한 집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정어리 TV를 만들면서 우리 정어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 이유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정어리들이 뭉치지 않으면 잡아 먹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깨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어리 저널리즘, 정어리즘을 깨어있는 저널리즘, 함께하는 저널리즘이 바로 정어리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어서 다가오는 선택을 준비합시다. 그래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조일출 박사님, 네. 참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참 더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과 권한을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본인이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난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고 그 고난이 평생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그걸 다 반증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 관련한 이 특검을 거부한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탄핵에 저는 신호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와룡사님,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한나라의 임금이 참지 못하면 나라가 텅 비고 제후가 참지 못하면 그 몸을 잃고 벼슬아치가 참지 못하면 형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형제가 참지 못하면 각각 헤어져 살고 부부가 참지 못하면 자식을 외롭게 하고 친구가 참지 못하면 정과 뜻이 서로 갈리고 스스로가 참지 못하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런 공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댓글 제가 소개해 드린 분들께는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디어루시에서 준비한 클렌징 폼이 있고요. 한라산 21도님과 또 몇몇 분들이 뜻을 모아서 보내주신 기류의 김대중 영화 티켓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8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2장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36장인 거죠. 그러니까 댓글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나는 영화표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8분 선정할 테니까요. 영화 기류의 김대중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는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조형래님, 쪼사루스 쓰시는데 뭘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이러면 반칙입니다. 깨어있는 시사정치 1번지 백운기 앵커님, 품격, 상식, 진실을 추구하는 방송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드님, 김건희 윤부부한테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산삼순백님, 100033 뒤에 33은 무슨 뜻일까요? 궁금합니다. 산삼. 아, 산삼. 산삼 순백.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상식과 공정이 회복될 때까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달하나님, 그리고 아이쿠야님,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영 교수님, 오늘 좀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몇 가지 중요한 시사 이슈들도 오늘 좀 다뤄야 합니다만 그런 대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시간이 됐지요. 예,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위안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가 총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대통령 탄핵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약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 진지하게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위안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유권자분들이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했었고 또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특집으로는요, 제가 잠정적으로 황태자의 최후 이런 걸 한번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철근 총장님 그때 한번 좀 같이 해주세요. 네. 누구보다도 그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이 얘기를 해야 생생할 텐데 우리가 생각나는 황태자들이 몇몇 있지요. 황태자가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60 때 박철원 황태자 있었고, 네, 소통령도 있었고, YS 때 김현철도 네. 황태자로 네. 불렸고, 네. 그런데 다들 황태자들이 말로가 안 좋았어요. 비운의 황태자. 비운의 황태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황태자를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황태자들이 일찍 떠오르면 일찍 깁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죠. 그러면 황태자가 등극하고 기세가 등등해지면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내임덕이 빨리 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하고 갈등 구조가 생겨요. 그래서 쉽지가 않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지점들이 많이 고민이 될 건데 국민을 보시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을 보지 않고 본인을 지명해준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 생활을 같이 해온 대통령만 본다면 그건 그 답은 나와 있을 건데 오답일 거예요 아마. 그 오답을 찾아가지 않기를
예. 설주환 변호사님, 네. 황태자하고 후계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황태자는 그 정권의 어떤 빚을 보는 사람이죠. 본인이 어떤 반사체로서 빚을 보는 사람이고, 후계자는 말 그대로 본인이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돼야죠. 그래야지만 바다에 이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사체죠.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어떤 본인 자체는 후광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보인다. 그리고 본인은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선을 긋게 보지 않아요. 그냥 한 몸으로 볼 뿐이지 그걸 뭐 자기들은 다르다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은 저는 틀리다고 보고요. 계속 이제 저희가 보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국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는 국민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신들을 지지하는 30에서 35%의 국민만을 보고 가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귀 막지 말고 계셔라. 예. 두 분 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혜영 교수님, 제가 황태자의 최후 이런 걸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자들이 요즘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나 봐요. 어떤 사람 때문에. 세계일보가 60 황태자 박철원 아끼는 후배 윤석열의 쓴소리 이런 기사를 또 딱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황태자 생각을 했구나 그랬는데 박철원 하면은 그때 생각나는 게 YS가 러시아 방문을 하는데 그때 박철원 장관이 따라갔죠. 정무장관이었는데 네. 이제 수행한 거 아니에요. 그때 김영삼 민자당 대표 때인데 그랬는데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수행이 아닙니다. 동행입니다. 그랬더랬어요. 누구의 말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를 느끼고 황태자의 최후도 있지만 제가 진짜 이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데 너무 SNS에 많아서 중전마마의 최후 뭐 이런 말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전마마의 최후. 누군지는 말 안 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이제 황태자와 후계자의 차이점 말하는데 보통 이제 후계자는 말보다 후예 우리는 김대중의 후예 우리는 노무현의 후예라고 말할 때는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는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권위주의 타파, 지역주의 타파, 평화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청년 김대중이다. 저 사람은 제2의 노무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그거 있네요. 장모. 그분을 이어받고자 하는 윤석열 정신. 그분을 이어받고자 하는 윤석열 정신은 이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 비하하는 건지 좀 씁쓸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국민은 속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함께 깨어 있으십시다. 제가 제일 먼저 깨어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불침번 덩어리가 돼서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해서 깨어 있어서 거짓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선택할 수 있도록 총선이 치러지는 날까지는 잠자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분 패널 조일출 대표님, 전혜연 교수님, 설주환 변호사님, 김철근 총장님, 철근을 씹어 먹듯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